오늘 건강상담에서는 장원호 발병원의 장원호 라이언 장 원장님을 모시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뒤꿈치의 찌릿한 통증 주제로 함께합니다. 장원호 박사님은 한국에서와 UC 얼바인에서 Biological Science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 이후 1911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 규모의 족부 전문의과 대학인 뉴욕 족부 전문의과 대학 NYCPM을 졸업하며 족부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뉴욕시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문의 과정에서 경미한 피부 질환부터 외상과 골절, 발과 발목 변형, 발에서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외과적 재건 수술 등을 전문으로 수련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발병원에서 소아족부 질환부터 성인 발 및 발목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내원하는 환자들의 주요 증상은 소아평발 및 성인 평발, 내신성 발톱, 발뒤꿈치 통증, 발목 염좌 및 골절, 발톱 무좀, 또 사마귀, 당뇨발 상처, 발과 발목 골절, 스포츠 관련 부상 등이 있습니다. 장 박사님은 미국 족부의학협회의 정회원이고 또한 KACCOC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보드 멤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이언 장 박사님은 건강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치료해주시는 귀한 원장님입니다. GBC 건강상담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우리 박사님 소개를 정말 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프로필을 더 확 쭉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유 저야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멋지게 소개시켜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소개해드렸. 그건 맞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네, 제가 간추리고 또 간추려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우선 저희 건강상담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뒤꿈치의 찌릿한 통증, 족저근 막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눌 텐데요. 우선 사연이 있어요. 네, 원장님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뒤꿈치가 자꾸 아파서 고민이에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뒤꿈치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또 아프더라고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 걷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출근길도 고통스럽고 일하면서도 계속 발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원장님과 같은 분을 직접 뵈고 진단받은 건 아니어서 100%는 잘 모르지만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이걸 제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발을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주위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매일 바쁘게 일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아플 수는 없어서 요즘은 집에서 발 마사지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귀한 시간 기대됩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원장님 이렇게 이런 고통,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약 30%의 환자분들이 뒤꿈치 통증을 호소하고 내원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 요즘 시즌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보행 습관과 그리고 또 제대로 서포트 되지 않는 신발, 그러니까 슬리퍼 같은 것들을 많이 네. 신고 걸으시다가 발병해서 이렇게 내원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아,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렇게 발을 서포트하지 않는 신발들 덕분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논문을 찾아봐도 네. 예, 이 가을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례들이 예, 발견되곤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첫 발을 내딜 때 가장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것이 족저근막염의 일반적인 증상인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족저근막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듣는 통증은 주로 주무실 적에는 족저근막이 굉장히 루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은 뒤꿈치에서 시작돼서 앞발까지 다 이어져 있는데요. 네. 뒤꿈치에 있는 그 부위, 시작되는 부위에 염증 때문에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무실 적에는 족저근막이 이렇게 루스해져 있다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탁 들면서 이 밑에 족저근막이 붙어 있는 네. 그 뒤꿈치 부분이 네. 약간 파열되면서 네. 거기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원장님께서 친절히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실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앞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실 텐데요. 우리 원장님도 처음 스튜디오 오시자마자 제 신발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왜 신발과도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시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 저희가 신는 신발이 이런 염증을 더 유발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발에는 세 가지의 아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안쪽 내측 아치입니다. 네. 내측 아치를 잘 서포트하지 않게 되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그 맨 밑에 있는 족저근막, 뒤꿈치에서 시작하는 족저근막이 계속 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스프링을 잡아당긴 듯한 장력이 올라감으로써 이 뼈가 사실 자라게 하게 됩니다. 그거를 힐스퍼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제 여기에 조그만 뼈가 자란다 그러고요. 네. 그 자란 뼈 때문에 아픈 건 아니고 그 자란 뼈와 족저근막 사이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족저근막염이고 거기에서 폐인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치가 잘 서포트되지 않는 신발을 슬리퍼 같은 것이나 지금 아나운서님이 신으신 그런 네. 밑에 이렇게 잘 서포트가 되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면 네. 아치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치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면서 족저근막염이 더 크게 유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사연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분이 말씀해 주셨던 게 직업상 하루 종일 서 있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서포트가 안 되는 신발을 신으면 더 이렇게 안 좋게 만드는 건 당연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환자분도 그렇고 주위 분들을 보면 네. 발가락이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 슬리퍼를 신으면 그게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맞는 사이즈의 운동화, 즉 볼이 넓고 토박스가 높은, 그래서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을 신으시면 절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을 사실 적에 신발을 반으로 접어서 접히는 신발은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신발을 접었을 때 접히지 않거나 혹은 발가락 있는 부위만 접히는 신발을 구입하셔서 신는 것이 발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질문으로 쿠션이 두툼한 신발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제 신발을 보셨듯이 저도 우리 원장님 신발을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쿠션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발이 접히지 않는 신발. 또 앞부분에 토와 발가락이 있는 부분은 접혀도 괜찮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꼭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기서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네. 멀티 레이어가 받쳐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쿠션이 있지만 그 중간은 또 딱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쿠션만 있다고 좋은 신발은 절대 아니고요. 네. 멀티 레이어로 구성돼 있고 그중에 쿠션도 있고 그중에 굉장히 딱딱해서 접히지 않는 신발이 네. 중요합니다. 우리 발은 걸을 때
앞에 발가락 관절만 접어서 걷게 됩니다. 즉 중간에 발, 특히 아치는 딱딱하게 접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 그게 잘 서포트된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부터 병원을 내원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찜질을 한다든지 얼음 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페인킬러 같은 경우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실질적으로 얼음찜질이라든지 냉찜질, 온찜질 또 뭐 스트레칭 이런 부분이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족저근막염은 염증에 의해서 발병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염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집에서 하시는 냉온 찜질 둘 다 염증을 고치는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먹는 밥 있지 않습니까? 라이스 테라피라는 것을 집에서 하기를 권면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R은 조금 쉬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실 적에 더 많이 움직이시면 더 많이 고통이 수반되겠죠. 그리고 네네. I는 아이싱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물병 있지 않습니까? 물병을 냉동실에 얼리셔서 네.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발바닥에 두고 계속 이렇게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롤링을 하시면 네. 한 15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15분을 3세트 하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C는 컴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압박 붕대나 압박 보호대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E는 엘리베이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똑바로 주무시지 않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께는 좀 힘든데요. 발을 심장 높이보다 살짝 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 있는 부분에 한 베개 2개 정도를 올려놓으시면 한 그런 위치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주무시면 염증 치료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죠. 그걸 줄여서 라이스 테라피, 즉 rest, icing, compression, elev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스 테라피는 우리 원장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가면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앞에 P를 붙여서 price라고도 하는데요. 네. P는 protection, 다친 데를 또 다치게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P를 붙여서 protection이라고도 합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와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기억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Rise, R, rest, I, icing, 그리고 C는 compression, 압박. 네. 해두는 것, 또 E는 elevation, 조금 더 높이 네, 발을 올려주는 법인데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우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보통 밤에 더 아프다고 하세요. 왜 그런 걸까요? 밤에 주무시다가 뒤꿈치 통증을 느끼시는 것은 족저근막염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뒤꿈치가 밤에 주무시다가 아프시다면 다른 질병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족저근막염은 디뎠을 때 발을 디뎠을 때 아픕니다. 사실 처음에 디뎠을 때만 아프지 계속 걷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괜찮아졌는데 앉아서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내디딜 때 다시 아프게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염증의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주무시다가 뒤꿈치가 아프다? 그것은 족저근막염이 아니고 다른 증상일 가능성이 크네요. 여기서 바로 진단이 필요하네요. 네, 정확한 의료진과의 만남이 여기서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아프지 않다 보니까 사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잊어버릴 수 있고. 근데 족저근막염 증상이 예를 들면 뭐 6개월 이상이 지속된다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바로 치료를 어떤 치료들을 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논문에 보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9개월이면 족저근막염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9개월 동안 계속 뒤꿈치 아파가시면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빠른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간 지속이 된다는 건 사실 그렇게 오래 지속된 건 아닙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9개월 정도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은 만성화되거나 그런 건 꼭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3주 이상 지나면 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네. 그 전에는 이제 만성이 아닌 이제 급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많이 아프시면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보다 가까운 의료진을 찾아뵙고 엑스레이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서 금방 이렇게 진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치료도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비교적 간단하니까 네. 전문 의료진을 찾아뵙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치료 부분을 언급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좀 무서웠던 부분이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뒤꿈치에 있는 뼈가 자란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어떤 시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자란 뼈가 다시 이렇게 없어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첫 번째로 네. 자란 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 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자란 뼈가 굉장히 뾰족한데요. 훅처럼 생겼습니다. 엑스레이를 네. 보면. 그 뼈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니고요. 네. 그 뼈와 족저근막 사이에 있는 염증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은 권면하지 않습니다. 치료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이스 테라피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는데 언급해드리지 못한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웹사이트에 가 보시면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가 보시면 그 스트레칭 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20초씩 하루에 10번 정도 하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사실 저도 족저근막 환자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도 이와 같이 맞춤형 의학용 인솔을 끼고 있는데요. 이것을 끼지 않거나 또 이제 오래 장시간 서서 수술을 하거나 무리하면 뒤꿈치가 아파오는데요. 그때 네. 저도 바로바로 그때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있을까요? 약을 복용하는 기간은 네. 짧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네네. 다른 예를 들어서 NSAID처럼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크게 유명한 것을 에드빌, 얼레이브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염증을 효과적으로 빼주겠습니다만 장기 복용할 경우에 위에 부담이 되므로 그렇죠.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2주 길게 이 정도 복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엔세이드 약군에서도 하루에 하나를 드시는 굉장히 약한 약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주로 처방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표현되는 엔세이드 드럭인데요. 실제로 스테로이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장기 복용할 경우에 너무 많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네. 때문에 주로 6일 드시는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환자분들께서 조금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약을 네. 드시질 않는 분들은 주로 제가 권면해 드리는 것은 레이저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것은 사실 제일 먼저 권면해 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험에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서 직접 그 의료비를 이제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권면해 드리지 않는데요. 치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3번에서 5번 정도 받으면 거의 모든 증상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제 논문에서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족저근막염에는 체외 충격파가 아주 잘 듣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레이저 치료나 체외 충격파 시술도 있고 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수술을 죄송합니다.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비보험이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과 또 의료진들과 충분한 상담 이후에 이뤄지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근데 족저근막염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부분이 이제 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허리 통증이나 이런 데까지도 연결성이 있는지 그냥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지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보행을 하게 됩니다. 보행을 하게 된다는 것은 뒤꿈치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컴펜세이션, 즉 보상작용으로 의해서 우리 몸이 똑바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보행을 함으로써 반대쪽 혹은 그 아픈 쪽에 고관절이 아프거나 네. 또 허리까지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이죠. 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이나 어떤 체외 충격파나 이런 것들로 빠른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발 그 아픈 부위에 염증 부위에 놔서 네. 그런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무릎이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너무 우리 원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특히 이런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발은 너무 중요한 부위잖아요. 저희를 좋은 곳으로도 데려가고 참 그런데 저희 발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원장님께서도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라이스 테라피 또 스트레칭 외에 우리 원장님의 특별 발 관리법이 있을까요? 발 관리법을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발 관리법은 족저근막염을 위한 발 관리법은 네.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발을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깨끗하게